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즉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산재 보험의 보험급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재 처리라는 거는 내가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다치거나 아픈 거예요. 자,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면 어딜 가죠? 병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병원비가 발생하죠. 내가 뭐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 뭐 맹장이 터져서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건 10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어떤 치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뭐 수술비, 먹는 식대비도 포함되고 뭐 입원료, 진찰료 뭐 등등등 엄청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거는 이 요양급여에는 뭐도 들어있냐면은 간병료도 들어있어요. 즉, 내 상태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걸 인정을 받으면은 병원비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간병비도 지급이 돼요. 간병료도. 물론 이거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실질적이고 좀 복잡해요. 근데 휴업급여라는 게 있어요. 자, 휴업급여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어떤 병에 진단이 됐다, 내지는 내가 오늘 일하다 다쳤다, 그 날짜를 우리가 재해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해일자를 기준으로 언제까지요? 내가 입원 치료를 하건 통원 치료를 하건 언젠가는 치유가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말은 100% 치료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의학적 치료에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즉 증상이 고정될 때 이제 병원을 그만 다니는 거예요. 통원 치료도 그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산재가 끝났다, 재해일로부터 언제까지요? 산재 끝나는 날까지. 이 기간을 산재 요양기간이라고 그러고, 이 기간 동안에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산재 환자가 뭐를 못했어요?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게 휴업급여입니다. 자, 정리드리면 산재 사고 발생일 내지는 산재에 관련된 질병 진단일로부터 산재가 끝나는 날까지, 이 요양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 휴업급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 임금의 범위 자체가 너무 좀 쟁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는 아니지만, 이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연봉이 3,600이에요. 그러면 월 평균 급여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70%니까 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달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산재가 끝날 때까지. 이게 이제 휴업급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상담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휴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즉 평균 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니 내가 병원을 가는데 병원 가는 날만 준다던데요. 이제 휴업급여를 지급하려면은 요양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취업이 불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안과 질환이라든가 안과, 그다음에 피부과, 비뇨기과 이쪽 질환은 요양은 인정해 주지만 취업 불가를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부분 휴업급여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문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재해일자로부터 언제까지요? 산재가 끝나는 날, 종결 시점이 됐는데, 그 종결이라는 거는 치유라는 건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산재 이전으로 100%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의학적으로 더 이상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증상이 고정이 됐는데 그때 봤더니 뭐 일정 부분 장애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장애급여입니다. 참고로 장애급여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하신 분을 1급이라고 하고요. 1급이고 제일 이제 경미한 장애가 14급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8급부터 이제 제일 경미한 14급은 일시금밖에 못 받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 그 노무사님들이 하는 산재 사건 중에 이 장애급여 청구 사건도 꽤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장애급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산재 환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양을 했을 때, 즉 사망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산재 사고로 돌아가셨다, 내지는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떤 택시 기사분이 엄청난 과로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병했고 근데 이거를 인정을 받았어요. 즉 유족급여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원칙은 연금이고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배우자는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근데 유가족 중에 그냥 성인밖에 없어요. 성년 자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요. 일시금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거 역시도 평균 임금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일시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분은 1억 3천, 20만 원 분은 2억 6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지급되는 게 장의비. 장의비가 평균 임금의 121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인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나온다라는 거고 어쨌든 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산재보험이 만들어진 거는 근로자가 어떤 업무 수행 중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이완돼서 뭐 평생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장애가 남았다거나 가장이었는데 이분이 사망을 했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그 가정은 어떤 경제적인 생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이고 일반 그 사보험보다도 좀 보장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일단은 내가 제일부터 산재 끝나는 날까지 그 기간 동안 병원비가 나온다. 그래 여기에는 간병료도 나온다. 이게 요양급여고 그다음에 산재가 끝났는데 내가 100% 완치가 아니고 몸이 좀 장애가 남았어요. 그러면 장애급여가 나오고 장애급여의 종류는 그 제일 심하신 분들 1급부터 7급은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 받고 그냥 끝나는 거다. 휴업급여도 내가 그냥 받던 월급의 한 70% 나온다. 일단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족급여도 평균 임금의 일시금 기준으로 1,300일분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요양급여는 우리가 현물급여라 그래서 그냥 뭐 발생한 대로 그 의료기관에 지급하면 돼요. 근데 장애급여라든가 유족급여라든가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뭐 70%다. 내지는 뭐 일정 뭐 평균이 며칠 분이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평균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분에 받는 소득 수준만 영향을 미쳐요. 일단은 산재는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뭐 80세다 25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민사손해배상과 큰 차이죠.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평균 임금이 얼마다 장애 등급이 몇 급이다 이런 것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평균 임금이 산정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장애급여 11급이면 220일치거든요. 평균 임금에. 근데 평균 임금에 10만 원인 분이 있고 11만 원인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11급이지만 금액은 장애보상급여는 2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고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평균 임금 10,000원이면은 유족연금 100% 수령했을 때는 거의 1년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0원이면. 5만 원이면요.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 산정이 아주 중요한데 택시 노동자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조금 독특해요. 왜 그럴까요? 산학금이 있잖아요. 나머지 초과 이익만 내가 가져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령한 거는 초과 수익분을 내가 뭐 어떤 날은 3만 원, 어떤 날은 10,000원, 어떤 날은 15만 원, 어떤 날은 20만 원 받았다 치자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어떤 분은 산학금도 못 채운 날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택시 노동자분들은 산재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재법상 평균임금, 최저임금 적용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정이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엄청난 실익을 받겠죠. 즉 이미 내가 산재 처리를 했거나 지금 내가 산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 평균 임금을 무조건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시 노동자분들은 급여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은 평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금 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몇 년 차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걸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 우리 택시 운전자분들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내지는 산재 신청에 가능 어떤 직업병에 이완이 됐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양급여는 상관없어요. 평균 임금이 얼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치료를 받느냐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휴업급여라든가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평균 임금이 기준돼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보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임금 개념이 중요하겠죠. 근데 택시 노동자분들은 급여 체계가 조금 독특하다 보니 이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거를 증을 해서 평균 임금 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보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택시 노동자분들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꼭 평균 임금을 검토를 받아 보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산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크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양급여를 제외한 장애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뭐가 기준이 된다? 물론 장애 등급도 있겠지만 평균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을 제대로 내가 과연 적정하게 평균 임금이 산정됐는지, 내가 적정한 평균이 계산되어야 되는지를 꼭 봐야 한다. 특히 택시 노동자분들은 산학금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